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그리고 더 탐사가 함께하는 시사 톡톡입니다. 이번 한 주는 더 탐사에서 공개한 윤석열 녹취록으로 전국이 발칵 뒤집혔던 시기였습니다. 윤석열 녹취록 수많은 어록들을 만들어냈으니 또한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발언은 본인은 대통령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권 교체하러 나온 것이다. 대통령 자리 자체는 사실 나는 귀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발언인데요. 바로 이거 대통령일 자리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이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다 보니까 나라 국가 시스템이 곳곳에서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윤석열 정권 하에서 가장 심각한 지금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심층 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오늘 초대 손님은 우리 민들레의 경제 담당 에디터입니다. 우리 장박원 에디터 같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민들레 이명재 대표님 또 함께 하셨고요. 네. 자, 우리 세상을 바꾸는 시민론 민들레가 그 주간 뉴스 프로그램 선보인 지 지금 한 달, 이제 한 달 됐네요. 이제 4주차. 네. 지금 뭐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1년을 조망하는 걸 이번 주에는 이제 주 테마로 다루신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한 5, 6개 정도의 뉴스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번 주 소개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 주에는 워낙 아이템들이 많아가지고 뭘 메인 뉴스로 내세워야 될지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항상 겪는 고민이에요. 네. 좀 좋은 소식으로 메인 아이템을 정했으면 좋은데. 그게 저희 바람이긴 한데. 예. 예. 자, 어쨌든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자, 우리 민들레 그리고 우리 탐사를 응원하는 시민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희망이 있다고 보고요. 자,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이슈죠. 그 윤석열 녹취록. 우리 김성진 기자가 그 윤석열 녹취록 발언과 관련해서 그 뒤에 윤석열이 보였던 그 행적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네. 더 탐사가 보도한 아주 큰 그 발굴 보도였죠. 그래서 우리 김성진 기자가 한번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따져봤어요. 실제로 그 입당 전에 한 발언이지만은 실제 그때 했던 발언들이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구체화됐는지를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가 대체로 당시 그 윤모 후보의 발언들이 어떤 공개석상의 발언으로 표면화되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조목조목 짚혀지고 있죠. 이제 후보 시절에는 어쨌든 뭐 당내 화합이 중요하니까 후보 시절에는 본인의 그 이 정체성을 좀 드러내지 않다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다가 집권하고 난 뒤에는 바로 이 녹취록에 나왔었던 이 본인의 속내 당을 사당화하고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무차별적인 보복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국힘당을 뽀개버리겠다라고 하는 과정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 같죠. 이제 국힘당에 대한 어떤 국힘당 당원으로서의 유력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생각, 또 입당의 어떤 그런 그 자기 마음속의 어떤 그 심중 이런 것이 드러난 것이죠. 여기에는 저는 이제 그 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화 됐느냐와 함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쓰는 말, 언어. 그 말이 정말 이렇게 듣기가 너무나 괴로울 정도였는데요. 아무튼 참 이런 말들을 우리가 참 듣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그 환멸감이 드는 그런 얘기들이죠. 네, 오늘 윤석열 그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국민의 그 힘에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사실 가장 관심이었는데 우리 김성진 기자도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사실은 룬이 그 국힘당에 입당하기 직전에 이 통화 녹취록을 보게 되면 사실은 국민의 그 힘은
실제로 뭐 자기가 좋아서 입당한 것이 아니고 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싫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네.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의원들은 하나의 줄 세우는 대상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철저하게 이거는 이제 민주정의 헌법에 대한 네. 헌법에 의한 그 정당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멸이고 네. 사실 누구보다도 가장 여기에 대해서 또 격분을 해야 되고 자존감이 상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당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렇다는 말 한마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들리는 말들은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죠. 그 외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이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정이나 개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내 그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좀 추동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반대로 정반대이죠. 더욱더 움츠러들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네.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은 나는 지킨다. 이런 식에서 이건 전형적인 주종 관계이죠. 네, 공당에서의 이런 그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발언 자체도 문제지만은 정말 여기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발언에 대한 이 국힘당의 반응이야말로 네. 더더욱이나 큰 문제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제가 이제 저 발언 당사자의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작년인가요? 우리가 그 정태춘 선생의 그 음악 인생을 영화화한 다큐가 있었죠. 그 다큐의 제목 아치의 노래. 근데 이때 아치가 무슨 의미인가 사람들이 적잖게 궁금했는데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 아치의 노래라고 하는 가사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아치는 뭐의 준말이다? 양아치의 준말이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 노래의 제목이 생각이 나요. 네. 우리 정태준 선생께서는 사실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아치에 비유하면서 아주 깊은 자기 성찰,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제 한 것이죠. 정말 이거는 전형적인 정말 간대 없는 아치형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을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번 주 이 언론계에서 또 사실 상당히 논란이 됐던 이 기사죠. 네. 윤미향 그 의원이 간도 학살 100주년을 추념하기 추모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또 색깔론을 그렇습니다. 제기를 했죠. 네. 뭐 이제 이 사안의 내막에 대해서는 웬만큼 전반에 대해서는 웬만큼 다들 이제 원체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간도 대지진 100주년 특히 이제 조선인 학살을 추념하는 행사에 참가를 했는데 이 행사는 총 한 150개 단체가 주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50개, 일본의 100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50년 동안 이 행사를 주최해온 것이에요. 이 위원회에서. 네. 윤미향 의원은 오랫동안에 이 추진위원회의 한 일원으로서 당연히 참여를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조총련이 그 참여한 단체 중에 하나로 이름을 올린 것이죠. 이거를 놓고 마치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윤미향 의원의 친북 활동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윤미향 의원의 순환이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어디가 끝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가혹하죠. 네. 윤미향 의원을 2번 죽이는 것이고 네. 나아가서 간도 대지진 학살 희생된 조선인들을 100년 만에 사실 2번 죽이는 거예요. 네. 그 특히 이제 지금 9월 20일 날 윤미향 의원이 그 네. 언론의 이제 마녀 사냥에 의해서 부풀려졌었던 그 횡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지금 있죠. 앞두고 있던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제 부추기는 건 뭔가 재판부에 네. 중형을 선고하라고 하는 하나의 압박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제 조선일보가 그 같은 의도를 거의 뭐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들죠. 네. 네. 재판부는
이런 데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네네. 또 사실 너무나 명백하게 관련되는 그 증거들이 제시가 됐을 테니까 네. 당연히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군다나 또 일본 정부뿐만 아니고 일본의 극우 세력 입장에서도 사실 윤미향 의원은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이것은 윤미향 의원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이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것이 동아일보 일본 특파원이거든요. 일본 특파원이 가서 마치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윤미향 의원과 조청년 사람을 만나 이것을 벼르고 있다가 이제 포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특파원의 눈에는 간도학살 대지진 100년을 맞아서 소소인들의 희생을 추념을 하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과제가 주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 어떤 그 조망보다는 오로지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네. 올가미에 잡아 넣을까 이 주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윤미향 의원 문제가 아니고 동아일보 문제이고 조선일보 네.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는 사실 이런 행사는 당연히 한국 정부라든가 한국 정당 또 의원들이 참석을 했어야 되는 행사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도 참가하지 않는데 윤미향 의원만이 용기 있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의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지 몰라요. 이것이 앞으로 20일 뒤에 한국 소집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또 어떤 빌미가 될지 모른다. 생각을 아마 했을 것도 같아요. 그럼에도 간 것입니다. 이건 윤미향 의원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이건 우리가 칭찬을 보내고 박수를 보낼 일이죠. 네. 윤미향 의원이 이제 일본 현지에서 간도 학살 이제 희생자 묘비에 추모하는 모습 사진인데요. 예. 사실 간도 학살 100년 전 간도 학살이 자행될 당시에 이제 조선인들이 이제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는 이제 유언비어가 네.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 100년이 지나서도 이 윤미향이 국가전복 기도행사에 참가했다는 또 다른 유언비어로 결국은 이 전주현 편집위원은 간도학살 100주기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기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일본의 극우 세력과 또 한국의 또 친일 세력들이 이런 유언비어를 합작해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승호 에디터가 이제 간도학살 추모식 참석과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꼼꼼하게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네, 하나하나 다 따져봤죠. 특히 이제 여기에 민단, 일본에 이제 민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청년이 있고 민단이 있죠. 왜 민단 주최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네, 사실 민단에서는 초대하지 않았어요. 윤미향 의원을 초대하지 않았군요. 네. 이것은 아마 글쎄요, 어떤 상당한 부분 고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민단에서는 뭐 네. 초청했다고 얘기한다면 윤미향 의원이 그 참석을 마다할 이유는 없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청년과 민단이 어떤 기관인가 단체인가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조청년을 비호하기 위해서 두둔하는 말이 아니라 일본의 그 동포 사회에서 청년은 아주 많은 조선 동포들이 가입해 있는 그래서 청년 회원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그 제1동포들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청년이건 민단이건 큰 구분이 없었어요. 네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과거에 이제 민단이 과거에 우리 한국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민단이 보였던 행태가 있습니다. 민단이 한국의 독재 정권을 비호하고 독재 정권의 어떤 편에 서서 어떤 그런 친정부적, 한국 친정부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또 일본의 이런 양식이 있는 동포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그 불신을 쌓아왔던 그런 단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청년은
특히 이번에 간도 대지질 학살의 경우도 그렇지만은 특히 진상 규명 작업에 민단보다도 아주 뭐 현격하게 열심히 그 규명 작업을 해왔습니다. 예, 사실은 뭐 간도 그 학살 100주년은 사실은 뭐 좌나 우가 없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념으로 이렇게 그 갈라서 볼 문제가 아닌데 일단 우리 이성호 에디터가 팩트 체크한 거 구체적으로 보면 이 윤미향 의원이 이번에 일본 방문해서 참석했던 총련 행사는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던 5개 행사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 조 총련이 주최했던 이 행사에는 한국의 50개 단체하고 일본의 100개 단체가 참석을 했는데 지금 이런 극우 단체의 논리라고 얘기한다면 이들 단체가 모두 이제 친북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또 윤미향 의원이 이번에 또 총련 행사에 참석해서 했던 건 추모하고 헌화인 그렇죠. 것 같죠. 예, 뭐 총련과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뭐 주고받았다든지 전혀 없었죠. 그런 네. 것도 아니고요. 예. 네. 뭐 그리고 일단 민단 주최 행사에 참석하자는 건 민단에서 초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윤미향 의원이 스스로 거부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네. 거고요. 예. 자, 근데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거꾸로 윤미향 의원을 비난했던 국민의힘을 사실은 윤리위에 제소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거꾸로 지금 이제 윤미향 의원을 지금 윤리위에 제소한다라고 하는데. 예. 네. 또 하나 이제 시비를 삼고 있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국회에 있는 한일 의원 연맹에 가입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사실 한일 의원 연맹은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단체 모임입니다. 이른바 이제 한국의 지일파 그리고 일본에서의 지한파인데 이때의 지한파가 주로 어떤 의원들이냐면은 대체로 한국에 대해서 어떤 우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과거의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이런 모임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일 의원 연맹에 한국의 의장을 맡고 있는 것이 누구죠? 정진석인데 아, 그렇군요. 예. 정진석 의원의 아버지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그 유명한 친일파였죠. 지금도 아마 공주 이쪽 일대에서는 지금도 그 정진석 씨의 부친의 친일 활동을 하면서 그 양민들을 수탈했던 그 기억이 끔찍하답니다. 네. 윤미향 의원은 그래서 도저히 정진석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한일 의원 연맹에는 도저히 내가 가입할 수가 없었다. 아, 그런 또 이런 이유가 사정이 있는 있군요. 것이죠. 예. 한일 의원 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유를 제대로 따져보지를 않고 네. 그걸 또 다른 결국은 색깔론을 제기하는 근거로 삼은 거군요. 자, 윤미향 의원 이 색깔론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장박원 에디터의 시간입니다. 경제 문제를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IMF가 그 우리 한국의 경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엉터리 조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으셨네요. 예, 지난달 말서부터 그 6일까지, 이달 6일까지 지금 매년 하는 겁니다. 2023년 연례협의를 이제 해서 IMF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경제를 진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진단을 하면 어떤 한 나라의 경제를 진단할 때 IMF에서는 어떤 위기를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좀 시정을 하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해야 되는데 그 조언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많이 뭐 이제 보도에 나왔듯이 모든 매체들이 다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그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6% 성장했다고 하지만 이게 보면은 다른 그 설비 투자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거든요. 네. 마이너스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크면서 전체적으로 불황형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겨우 그 성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이제 역시 수출입니다. 우리는 이제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이 지금 11개월째 내리막길인데 그 8월에도 뭐 8.4%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우리가 제일 큰 비중인데 반도체 수출도 계속 줄고 있고 다만 반도체 수출 감소율이 조금 둔화되고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수출이 좀 풀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아쉽게도 반도체 수출 감소율이 둔화된 건 맞는데 생각보다 빨리 둔화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재고가 많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반도체 재고가 이제 좀 소진이 돼야 뭐 수출도 잘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반도체 재고도 많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또 반도체 가격도 우리가 이제 주력이 디램 반도체인데 그게 또 많이 오르질 않아요 가격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또 8월 들어서 또 소비자 물가도 좀 오르고 이제 원유 국제 유가가 좀 오르니까 그래서 물가도 좀 들썩들썩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얼마 전에 한은이 발표했는데 면목 국민 그 총소득 GNI라고 하는데 이것도 면목은 0.2% 줄고 실질은 0.7%나 줄었습니다. 2분기 때요? 네, 2분기 때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경제 성적표 1년 정도의 경제 성적표를 보면 1인당 국민 소득이 2,700달러가 줄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2분기에? 아니요. 1년 동안. 출범하고 난 이후 1년. 그리고 국가 순자산도 160조 정도 줄었습니다. 완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2년 연속 지금 무역 적자가 또 날판이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이러면 이제 IMF는 예전에 뭐 굉장히 고강도의 그렇죠. 중과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네, 그 예전에 뭐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 정도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경고를 주고 지금과 같은 재정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사회적 안전망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완하고 그다음에 그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요번에 와서 했던 분이 이제 그 IMF의 헤럴드 핑거 IMF 한국 미션 단장이신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거의 그 정부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세수가 지금 그 1월부터 7월까지 43조 원 이상이 지금 펑크가 나고 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그런데도 지금 재정이 건전하다. 얘기하고 부동산 지금 그 규제 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세금 감면도 해주고 뭐 그다음에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뭐 규제 지역도 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의 집값의 연착륙에 도움이 됐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 경제 지금 그것 때문에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 늘었거든요.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거는 가계부채 지금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가계부채가 늘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게 또 인간 소비가 줄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굉장히 경제가 심각한 어떻게 보면 외교안보도 심각하지만 경제도 되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외교안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뭐 저항도 있고 비판도 있고 한데 이 경제는 이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걱정만 하지 이게 얼마나 안 좋은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IMF가 좀 따끔한 처방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안 내리고 했어요. 근데 뭐 IMF가 지금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예전에도 많이 엉터리 처방을 많이 해서 좀 사람들한테 혼란을 좀 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지금 현재 가장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는 정부의 이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로 한데 오히려 재정을 축소하고 또 경기가 되면서 이 세수 부족이 지금 4월 달까지만 지금 40조 원이 넘었으면 연말까지도 뭐 100조 원. 100조는 좀 뭐 심한 게 이제 좀 진짜 안 좋게 전망을 하는 거고 뭐 보통 이제 컨센서스로 한 60조 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0조 원 정도. 이제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공공 자금 기금, 공자금이라고 뭐 외평채를 가지고 뭐 돌려서 그 기금을 이제 뭐 갖다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지금 뭐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이제 정부가 재정 건전하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잘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IMF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경제 전체가 침몰하고 있는데 예. 뭐 재정 건전성만 계속 보면 안 되거든요. 이게 경제라는 건 다방면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 또 이 세금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부동산 버블들 지금 예. 부양하고 있어서 지금 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걸 지금 연착륙 예, 하게 도움이 하고 된다 있다고,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데 경제 성장률이 지금 우리가 쭉 떨어지다가 0.6인데 요게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수입이 되게 감소를 했어요. 네. 수입이 감소했으면 경제 성장 그게 율이 높아지는 걸로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수출 수입 이렇게 대비를 해서. 근데 글쎄 이제 지금 우리나라 1년 지금 1%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이. 그리고 성장률이요? 2%대에다가 계속 낮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2%대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5분기 연속 그 연간 경제 성장률 하향 지금 계속 네. 하고 있다고 보도도 나오고 있고. 네. 그 성장률 수치 하향도 문제지만은 네. 그나마 그 하향된 성장률의 내용도 네.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 2분기 그 주요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설비 투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다 마이너스 예. 역성장이에요. 예. 예. 근데 뭐 다른 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이 정부 소비에도 진작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지금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부 보통 어차피 그 전체 경제라는 거는 그냥 정부 소비와 기업 소비와 가계 소비가 이렇게 가계 경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많으면 한쪽이 그 좀 힘들면 한쪽에서 더 보완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경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소비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 있잖아요. 서민들에 대한 그 정부의 그 어떤 지원이라든가 예산 배정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재정 건전성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좀 이대 오르기 같기도 한데 거기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해서 자기네가 내세울 수 있는 그나마 경제 뭐 성적표라고 얘기하는 게 뭐 부채를 그리고 뭐 세계 이런 뭐 IMF 이런 데서도 재정 건전 유지하라 뭐 이렇게 조언을 하니 뭐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거시경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가장 큰 게 지금 이제 이 수산물 먹거리 고민인데, 지금 우리 장박원 에디터가 이건 직접. 네, 제가 이게 이제 이걸 이 기사를 쓰게 된 거는 이제 얼마 전에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1,440억? 네. 근데 예비비 여기에 이제 800억을 또 긴급 편성을 해서 합쳐서 총 그렇게 한다는 건데 뭐 상품권, 그러니까 수산물 전용 상품권을 주고 뭐 할인 행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어부들이 불안하니까 어부들을 돕는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 대다수는 지금 좀 그 오염수 방류 이후에 굉장히 수산물을 먹는 거에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얼마 전에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어요. 연합뉴스 TV하고 연합뉴스에서 조사를 해보니 국민 응답자의 65.3%. 65.3%. 예, 그러니까 3명 중 2명 정도 되겠죠. 그 2명이 방류 이후에 오염수 방류 투기 이후에 수산물을 안 먹겠다. 그게 한 32% 되고 그다음에 수산물 소비를 좀 줄이겠다. 이게 또 32%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국민들은 수산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하는데 이제 일부 음식점에 어디 가보니까 뭐 심지어는 어묵 같은 거 들어가고 또 아주머니 어묵은 좀 빼주세요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식당마다 우리는 일본 해산물을 일본 수산물을 쓰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써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엄청 불안해한다는 방증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도 또 중국이 또 일본산 또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를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제 일본 수산물이 이제 판로가 없으니까 아주 굉장히 싼 가격에 지금 이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일본산이 뭐 국산으로 이제 둔갑해서 지금 팔리고 있다는 좀 얘기도 걱정되는 있고요. 게 2013년도에
그 후쿠시마현을 포함해서 8개 현에서 수입 금지,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2015년에 일본이 WTO에 제소를 했어요.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고. 근데 이제 1심, 2심을 거쳐서 2019년도에 나온 2심, WTO 2심 그 상소기구에서 한국이 이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수산물 금지가 조치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막히면 일본에서 한국을 좀 더 한국이 수산물 소비 그 뭐 세계 1위 국가라는 그렇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국의 그 큰 시장인 한국을 이제 뚫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 마침 또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거의 그 투기를 방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좀 그 우호적인 분위기도 있으니 이참에 그 수입 금지도 풀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럴지 안 그럴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국민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면 일본산이 이제 들어올 수 있고 이제 그럼 수산물을 과연 먹어야 되나? 그럼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불안에 떠는데 이런 불안을 먼저 해소해 주는 게 사실 보통 정부의 그냥 상식적인 그 뭐죠 역할 아닌가요? 네. 책임이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수산물만 더 사 먹으라고 할인 행사를 하고 물론 이제 어민들 생각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국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민들. 그러니까 아무튼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 화면이 이제 삼중수소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이 홍보 자료 같아요. 그래서 먹어도 삼중수소는 먹어도 기준치 이하면은 별 영향이 없다. 네, 뭐 당연히 뭐 기준치 이하면 영향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하긴 한 건데 그렇죠. 저런 걸 굳이 저렇게 정부가 돈을 써가면서 좀 마치 뭐 삼중수소 가 함유된 무슨 오염수 방류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오도할 수 있는 저런 걸 지금 정부 예산을 풀어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산물 문제를 넘어서요. 사실 해양 생태계 파괴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 없이 이 수산물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말 오염수의 문제가 진짜 뭔지 그 환경 단체들이 국제 환경 단체들이 우려하는 그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가 어떤 큰 그 후손들에게 그 엄청 그 피해를 줄지 이런 그 본질적인 문제를 자꾸 해서 회피가 돼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 2008년 광우병 그 파동 때도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이명박 정부만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빗장을 풀었다가 만약에 그게 그대로 그냥 이어졌다고 얘기한다면 거의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안 받는 30개월령 이상 수입 쇠고기는 전부 한국으로 다 수입이 될 뻔했어요. 예, 그런데 다행히 그 당시는 우리가 촛불 시위를 통해서 막아냈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아무리 국민들이 거세게 80% 있는 국민이 반대를 하고 아무리 거세게 그 항의를 하더라도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전 세계에서 일본산 수산물 받는 나라가 없으면은 일본산 수산물이 더욱더 염가에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장 그 어려운 우리 서민들이 할 수 없이 뭐 수산물 그러니까 결국은 룬 대통령이 늘 얘기했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은 불량식품 먹을 자유가 있다는 그 본인의 그런 국정 철학이 실현이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윤석열 정부 이 노조 때리기로 그나마 이제 지지율을 올리는데 좀 도움이 좀 됐죠. 그렇죠. 근데 노조 그러니까 큰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뭐죠? 국민들을 설득하고 우리 정권이 잘하고 있다. 이런 걸로 노조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조 특히 이제 민주노총처럼 이제 거대 노조가 약간 뭐 기득권이라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몰아가는데 사실 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어느 정도 세력화돼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것만 강조하면서 실제 노사관계라든가 노동개혁의 이제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개혁을 우리가 하자 그런 거는 그 청년 일자리 해주는 거, 그다음에 노사 화합을 통해서 기업의 그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거, 뭐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노조를 그러니까
약간 우리 이제 국민들 중에 노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특히 이제 뭐 자기 진영이겠죠. 그쪽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노조를 이제 막 때리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치졸한 방식으로 노조를 때리는데 돈 문제를 갖고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조 회계 장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 노동조합비를 그동안 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그걸 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노조 장부를 공개를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더 나가서 지금 한 거는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라는 게 있어요. 그 노조 근로시간 면제라고 이게 2010년도서부터 이미 되고 어느 정도 그 정착이 된 제도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거를 또 이게 이제 이것을 만든 이유는 그 자율적인 노조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임 그 노조 활동을 하는 분의 그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조법에 2020년에 노조법 개정되면서 이제 그게 아니라 2010년도에 이제 된 거고. 그 이명박 정부 때 그나마 사실은 이걸 대부 축소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동안에는 그냥 그 노사 자율로 그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그 노사 자율이라 하더라도 그 한도를 정해놓은 거죠. 몇 시간 이상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무급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시비를 걸고 있고요. 또 그 회사가 또 노조 그 운영비를 좀 원주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약간 헷갈려서 말을 했는데 2020년도 노조법 바뀌면서 이제 이거는 된 거거든요. 근데 요거까지도 이제 제대로 썼나 안 썼나. 그 노사가 그러니까 그 노조가 그 사측을 좀 압박해서 뭐 더 그 원조를 받지 않았나. 아니면 사측이 노조를 이렇게 포섭하려고 쓰지 않았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면서 이 노조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노조를 이제 길들이고 망신 주고, 망신 주고 그다음에 노조의 그 모럴 해저들을 자꾸 그 끄집어내고 뭐 이러면서 노조의 힘을 빼면서 아무튼 이쪽 재계의 이 뜻을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그런 이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윤석열 녹취록에도 이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딱 본인이 가장 그 이상적인 생각하고 있는 이 질서라고 얘기하는 게 딱 강한 한 사람이 들어와서 완전히 나머지는 다 이렇게 쫙 이게 일렬로 이렇게 그 줄을 서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래서 말 안 듣고 개판 치면은 자기가 뭘 갈아엎겠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조도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노조는 뭐 그냥 저 회사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게 그게 노조지. 뭐 아주 저는 어떻게 보면 정근대적인 노사 식이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 근대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은. 전 근대에도 그런 정도의 인식은 있었을까 싶어요. 노조에 대한 진짜 너무 그 개념이 무개념이랄까? 노조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파트너거든요. 한 축이죠. 그럼요. 그래서 노조의 어떤 활동이 활발하고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부의 균등한 뭐 그 배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순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도 노사 관계가 원만해야 기업도 굉장히 잘 성장할 수 있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노사 관계라고 하지 사노 관계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생산의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직접 만드는 것은 노동이죠. 자본은 그 노동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동을 운영하는. 더욱더 본질적인 요소는 노동인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 화학물질 규제 완화. 이 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사실 그 현장에 가보면 진짜 이게 없어져야 될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레드 테이프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행정적인 해가지고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배만 불리는 그런 규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규제도 반드시 있어야 될 규제가 있어요. 그 산업 안전과 관련된 노동자들 생명에 관련된 거,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거 이런 규제는 이거는 강화를 해야 되지
그 약화시키면 안 되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그 규제가 그 화평법, 화관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줄임말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 화평법의 그 풀 네임은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왜 나왔나가 중요해요. 그 2011년 맞죠? 그 가습기 살균제 네. 사건이 이제 처음 불거진 게 그때입니다. 그리고 1년 정도의 그 정부가 그 조사를 거쳐서 가습기 살균제가 질병을 유발한다. 아주 심각한 질병을. 뭐 여러 가지죠. 뭐 기침, 호흡곤란, 폐섬유화 이런 해가지고 이게 지금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뭐 사망자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신고된 것만 거의 1,8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질병을 앓고 있다는 분도 한 뭐 8,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 법을 저기 기업들이 제기해서 완화해달라고 해서 완화해달라고 지금 막 하니까 이것도 완화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킬러 규제로 진복을 했네요. 네, 킬러 규제라고. 이게 사람을 그러니까 죽이는 규제를 그렇죠. 킬러 규제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그렇습니다. 이 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근데 사실은 이건 언론의 책임도 되게 커요. 그 언론들이 그 화평법, 화관법이 사실 화학물 등록할 때 돈이 들긴 하거든요. 돈이 드는데 그 돈이 드니까 기업들이 아우성이에요. 막 심지어는 뭐 몇십억 든다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딱 좋지 않습니까? 이제 기사 쓰기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몇십억씩 화학물질 그거 등록하는데 그렇게 쓸데없는 돈을 쓴다. 그렇지만 쓸데없는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등록 안 하고 관리를 안 했을 때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화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화학물질 관리법. 이거는 왜 나온 거냐면 2009년도에 그 불산 유출 사태가 있었어요. 불산 유출. 그래가지고 5명이 사망을 했을 거예요. 5명이 숨지고 인근 주민 10,000명이 이렇게 대피를 했던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이것도 그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화관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평소 때 잘 관리가 되면 모르겠는데 단 하나라도 관리가 잘못됐을 때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 비용 환경부에서 그 비용을 이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십억이 드는 게 아니라 화학물질 뭐 하나당 평균 비용이 1,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47개 대상인데 유럽은 60개가 돼요. 그래서 결코 이제 이게 과한 게 아닌데 기업들이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틈만 나면 킬러 규제다, 나쁜 규제다, 뭐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다.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강화해서 좀 더 정치화하고 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 규제이지 규제를 완화해야 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윤 정부 때 또 많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 곳에서. 이명박 정부 때 이러면 이제 규제 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규제가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규제,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이제 족쇄가 풀려버렸죠. 이 킬러 규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참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예컨대 이게 사실 거꾸로잖아요. 네, 그렇죠. 유해한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킬러를 규제하는 규제인 것인데, 오히려 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새로운 킬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령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위험 그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 완화로 하는 이름으로 지금 윤 정부 하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상식적인 게 뭐냐면 이 규제 완화를 발표한 주요 부처가 어디 있지 아십니까? 환경부? 환경부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환경부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한 거고 문재인 정부 때 그 팩트 체크한 것도 환경부입니다. 이게 너무 과도한 비판이 있다. 그렇죠. 근데 산업부나 뭐 그런 데서 하면 모르겠는데 이거 환경부에서 이걸 했다는 건 도대체 이 정부의 개념이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다시 이거를 보호를 개방해야 된다라든가 하는 걸 또 환경부에서 이 정부에서 주장을 했죠.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죠. 그럼요. 환경부가 아니고 오히려 반환경부 그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그 행정부 같았으면 네. 산업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렇죠. 환경부에서 그렇지 않다고 반박 자료를 내고 견제를 해야죠. 토론을 하면서 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행정부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환경부에서 환경 파괴하는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이렇게 정책을 내놓는 거는 좀 네. 이해가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눈에 보이는 뭐 위험도 사실은 이제 별 관심이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들은 아예 그냥 그 무시하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도 계속 삼중 수소만 얘기하고 사실은 핵종이 1000종이 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해양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될지 파괴가 되고 그렇게 되면 30년, 뭐 50년 이렇게 방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투기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해양이 어떻게 변할지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하는 게 좀 이상. 네. 자, 그 다음에 가계부채 늘려라 선거만 이기면 된다고 하면서 우리 주영 칼럼니스트가 우리 그 민들레 경제팀의 그 외부 필진들이 아주 네. 대단합니다. 한량이. 그리고 지금 주영 칼럼니스트 이 글도 읽어보면 아주 촌철살인 것 같은 거고요. 여기 보면 뭐 우리의 이런 말 있죠. 여기 써있나요? 우리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계부채 계속 들고 있는 거 그거 규제 이렇게 집값 올리려고 대출을 완화해줘서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완화된 대출 상품이 나왔어요. 그 핵폭탄이 터지더라도 가계부채발 핵폭탄이 터지더라도 그래서 우리 경제가 폭망하더라도 당장 집값은 떠받쳐야 한다. 더 많은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강남 유권자와 같아져야 한다. 그래야 다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굉장히 반드시 풍자만은 아니죠. 네, 풍자만 아니죠. 근데 지금 아주 있는 사실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를 기술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글을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태경 편집위원은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실제로 이태경 편집위원 글을 보면 굉장히 수치가 많습니다. 수치가 많은데 그 수치가 다 굉장히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수치를 딱 꼬집어내서 했는데 이 주담대를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홍보를 하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아까 가계 대출 뭐 이렇게 늘어나니까 오히려 이제 다시 또 칼을 돌려서 하는 것을 비판하는 글이거든요. 저희 실제로 이제 5대 은행 5대 은행 가계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추이를 보면은 쭉 올라가는 이걸 이제 보고 비판을 한 겁니다. 가계대출뿐만 아니고 주택담보대출도 계속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이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정말 서민들한테는 굉장한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관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터지면 굉장히 이 금융위기, 뭐 외환위기, 뭐 이런 류의 큰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집값만 올리고 보자. 일단 총선까지는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위험한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급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도 조금 걱정은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걸 원인을 그냥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 정작 정부가 온갖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해놓고 약간 자가당착인 것이죠. 하나를 잡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도 50년 주담대 하다가 지금 다 막 줄이는데 뭐 40년으로 줄인다, 30년으로 줄인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또 약간 촌긋 같은 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여지 정책은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메시지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동산 규제 완화라고 얘기하면 뭐 빚내서 좀 집 사라고 또 하는 메시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가계대출 또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늘어난다고 또 걱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끝으로 하나 더 기운형 경제 칼럼니스트가 한 거는 이것 많은 독자들이 보고 호응을 하고 했던 이 글인데요.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을 하나 들춰냈어요. 민들레 경제팀만이 이제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떤 네. 것인데요. 이 주택금융공사 재원으로 집값 대출 재원으로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을 떠받치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 재원을 썼는데 이 그 주택금융공사가 그 재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해외에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MBS가 이게 주택저당증권이군요.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뭐 미국 달러, 유로화 이런 걸로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네. 긴축, 그 미국 긴축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지금 연 그 가중 평균 금리가 연 4.3%에서 뭐 4.5% 정도까지 이런 그 금리를 주고 돈을 빌려오는데 그리고 나서 대출은 이제 4% 초반대, 그러니까 4.0%, 뭐 이래서 약간 역마진 구조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결국 이제 그 외국의 빚을 지면서 이 집값을 올리는 이런 거를 아주 그 구체적인 수치로 네. 딱 국내에서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 뭐 세금 감면 정도만 가지고는 이 부동산이 이게 굉장히 잘 떠받쳐지질 않으니까 이제 해외에서 돈까지 빌려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기훈 칼럼니스트가 지적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지금이 뭐 저금리 시대면 모르는데 지금 워낙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예, 결국 이게 엄청난 우리 경제의 또 쓰나미로 예,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이것만 봐도 이 현 정부의 이런 경제 정책의 기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진 자는 더 많게, 더 가지게, 없는 자는 더 가난하게. 이게 지금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를테면 달러 빚으로 부동산을 부양한다는 거, 이것은 고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 자산가들을 위해서 그렇죠. 돈을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미친 짓이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비상식적인 거죠. 이런 그 행태가 있을 수 없는 건데 이제 일어나고 있으니 뭐.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옛말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경제가 뭐냐 하는 말에 대해서 경제는 이제 경세재민의 준 말이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우리 사람들이 이제 썼던 그 경제라고 하는 말은 그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그 불환빈. 걱정해야 될 것은 균등하지 않은 것을 걱정해라. 그래서 환불균. 이게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경제 기조였거든요. 이것은 비단 옛날만이 아니고 사실 지금도 이것이 경제 정책의 큰 기조가 돼야 돼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의 정부의 정책은 그야말로 거기 뭐 역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우리 엉망이죠. 모든 경제 지표, 뭐 사회 지표를 보면 빈부격차가 커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경제가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지금 이미 많이 커졌어요. 너무 커지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경향성 균등 성장을 위한 균형이 맞아야 신체가 자라듯이 이게 성장의 어떤 그 바른 성장의 토대가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지가 균형이 안 맞으면은 이게 건전한 성장이 될 리가 없죠. 인체가 그러듯이 경제 역시. 네, 근데 이렇게 뭐 우리 온갖 그 경제가 지금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곳곳에서 서민들의 이제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서도 지난 1년 사이에 뭐 그 주가를 30조 이상 그 띄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또 세력들이 또 한편에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죠. 누군가 봤더니 자산가들. 또 뭐 한동훈 그 법무장관의 또 아주 오랜 깐부였었던 그 모 재벌의 그 사위. 이 사람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던 이 회사가 뭐 한 1년 사이에 뭐 30조 원 이상의 시총이 그래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놀랍네요.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한동훈 장관은 갑자기 무슨 몰타 하고 어딜 간다고 그랬죠? 그 이상한 데예요. 그 뭐 조세 피난처가 있는 나라로 가서 무슨 부산 뭐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간다고 얘기하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하려면 좀 큰 나라, 좀 영향력 있는 나라를 더군다나 뭐 중국부처 장관도 아니고 법무장관이 부산 엑스포 유치해서 간다고 얘기하는데 뜬금없이 엑스포하고 법무부 장관이 무슨 관련이?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엑스포에 뭐 마약 사범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정보가 입수된 겁니까? 예, 어떤 이번에 뭐 한동훈 장관의 행보는 여러 가지로 좀 석연치 않아 보여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슬슬 또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우리 워낙 이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결국 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니까 본인이 경제 해결사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지 5월 달인가는 저쪽 그 제주도에 가가지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해서 뭐 본인이 그 생각하고 있는 경제를 뭐 한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구상도 밝히고 경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무슨 범인 잡듯이 이렇게 단선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의 그 일이 벌어지면 한 많은 것들이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연관이네요. 근데 지금 빈부격차 확대도 문제이긴 하지만은 재벌들도 지금 이 룬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맞습니다. 재벌들까지. 정적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많은 기업들 중에 지금 중국 그 중국 시장에서 많이 그 손해를 보고 이제 심지어는 나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러시아도 그렇고 한데 사실 우리가 그 중국하고는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타격을 입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지금 이유가 중국 경제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외생 변수, 외부 변수로만 돌리고 있어서 그것도 좀 답답한 대목입니다. 네. 자, 이상 우리 장박원 에디터와 함께 우리 경제의 문제점들을 짚어봤고요. 잠시 여기서 광고 타임으로 숨을 좀 돌리고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입니다. 원투스 클리닉 치약이네요. 시온 메디칼의 원투스 치약은 특히 잇몸이 약한 분들께 정말 좋다고 합니다. 뭐 시제품이 없나요?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거나 잇몸 염증으로 입냄새가 심한 경우, 또 차가운 음식이 들어가면 이가 시려서 고통받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일주일이면은 충분히 그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가격 정보입니다. 원투스 치약 단품이 16,500원. 16,500원. 예, 그리고 프리미엄 패키지가 있네요. 이것은 23,000원. 네. 그리고 원투스 칫솔도 있습니다. 6개 세트가 21,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밖에 뭐 구매 수량 증정 이벤트, 후기 이벤트 등 다른 이벤트들도 많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더 탐사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가격이 좀 비싼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만한데 써보신 분이면은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하실 거라고 합니다. 네, 치아 건강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원투스 클리닉 치약. 네. 쇼핑이 후원이죠. 탐사몰. 네. 네. 원투스 클리닉 치약. 네. 굉장히 경건한 광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은 치약 같아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네요. 약 좋다고 남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치약이 좋더라도 지나치게 많이 남용하지 마시기는. 3분 정도만 닦으면 됩니다. 좋다고 30분 닦고 뭐 이러면 치아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시온 메디컬 원투스 클리닉 치약 한번 더 탐사몰에서 많이 구매하시고 또 후기 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민언론 더 탐사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스태프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더 탐사 구독과 함께 슈퍼챗 후원도 아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오늘 이명재 대표가 조금 얼굴이 안색이 조금 안 좋으신데 사실은 최근에 위경련인가요? 워낙 또 뭐 신경 쓸 일도 많고요. 또 새롭게 또 이 주간 뉴스 또 새로 이 론칭 하시느라고 또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 유경련이 와가지고 점심도 제대로 들지 못하시고 담배를 조금 줄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꼭 우리 민들레 오늘 좀 이명재 에디터가 예전과 달리 조금 얼굴이 헬스케져서 많이 또 걱정하실까봐 제가 얘기하는데 뭐 건강이 뭐 아주 걱정할 정도는 아니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아직 성장기니까요. 네, 오늘 뭐 시청자분들 위해서 부상 투혼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네. 이윤영 대법원장. 네. 역대 대법원장 후보에서 막 가장 많은 재산을 모은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일단 재산이 이제 72억으로 신고가 됐죠. 네. 사실 뭐 재산이 많은 것 자체가 뭐 문제이겠습니까만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모았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이제 이윤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검증하는 작업을 우리 민들레에서 4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도 본인이 대법원장이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꿈과 야망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을 것 같아요. 특히 재산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균영 후보자를 보면서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참 엄선됐다. 엄선했다.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 대통령 룬의 친구라고 하는 거 외에는 지금 법원 내부에서 하는 평가가 이분이 대법원장 될 하나의 이유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분에 대한 평가가 아주 가혹하더라고요. 하나하나 한번 좀 뜯어보죠. 이분이 재산 의혹부터 한번 봐볼까요? 재산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이 재산 형성 과정 자체가 너무나 불투명해요. 재산을 모으는데 아무튼 많은 애를 쓴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원과 입법, 탈법, 변칙 등이 동원이 됐죠. 이분이 살고 있는 데가 한남동 유엔빌리지 아파트인가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재산 신고하는데 9년간 계속 11억 원대로 신고를 했다는데 한남동의 유엔빌리지가 9년 동안 시세 변동이 없었다고 그렇게 신고를 했죠. 실제 이제 기사에 나오지만 실거래 가격은 21억 내지 22억 원이다. 그러면 70억이 아니고 저분은 뭐 80억대, 90억대 가까운 재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또 비상장 주식을 한 10억 원가량 갖고 있는데 이것도 누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내놓은 해명이 법이 바뀐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법이 바뀐지 몰랐다. 대법원장이 될 사람이 뭐 대법원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고위법관이었던 사람이 법이 바뀐지 몰랐다. 비상장 주식은 재산이 아닌가요? 재산 신고가 되는. 그리고 더욱더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재산 누락이 된 공직자에 대해서 당선 무효형 판결을 내린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 재산 누락을 할 때는 징계하겠다. 법관들을 상대로 경고까지 했죠. 근데 뭔가 이 한남동 유엔빌리지 아파트 값을 9년 내내 11억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고 비상장 주식 10억을 누락한 거는 본인의 그 전체 재산이 100억이 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쓴 게 아닌가 나름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누락이 되고 또 과소평가된 재산들을 아마 다 이렇게 감안을 하면은 100억은 아마 거뜬히 넘지 않을까 싶고요. 아파트도 이제 시가로 환산하면은 100억은 갔더니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100억쯤은 돼야 그동안 이렇게 온갖 노력을 다 한 것에 보람이 있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룬 대통령의 사법부 수장이 되려면 100억대 이상은 뭐 돈을 한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할까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데 농지 용도인 토지를 서울에 살면서 그걸 구입을 했고 결국 이제 이것을 4-5배 차익을 내고 팔았죠.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요, 자신이 판결을 한 게 있어요. 그 농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판결을 또
본인 스스로 했습니다. 거의 유사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 네. 본인은 이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아니고 법 위에 사는 네. 네. 판사의 삶으로 살아오셨네요. 네. 또 한 가지 참 웃음이 나오는 것은 경주에 아마 무슨 웅덩이 땅이라고 하는 그 용어로 불리는 이런 땅이 있는 모양이에요. 물이 좀 고여 있는. 근데 이것은 자기의 이름의 사주에 그 물 숫자가 없어서 그것을 일종의 액땜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 것이다. 이런 해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점에서도 상당히 지금의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과 상당히 많은 점이죠. 일치하죠. 이런 점에서 좀 닮은 꼴이네요. 그러네요. 이게 사주에 숫자가 없어서 구입했다라고 하는 걸 이게 해명이라고 내놓고 있는 이런 분이 지금 사법부 수장으로 지금 국회 인준 절차 거치고 있군요. 네,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고위공직자들은 약점이 많을수록 적임자입니다. 실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 약점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좀 불편하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점이 많아야 이제 가진 사람들 비리 전력자들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 또 이제 그 여성 단체에서 또 유독 또 이 이균용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균용 후보자 이제 지난 판결들에 대해서 짚어본 건데요.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동안에 어떤 판단들을 해왔는지를 좀 조목조목 좀 따져봤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이제 모아봤는데요. 이제 여성 아동 가정폭력 피해 가해자들에게 가명 제조기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유난히도 이균용 후보자가 특히 그 2심에서 가명을 많이 했던 그런 판사로 아주 유명하더군요. 그런 점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에서 특히 그 반여성적인, 반여권적인, 반인권적인 이런 판사로 특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법부 내에 그 판사들에 대해서는 또 아주 관대했어요. 수사 정보 유출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군요. 이것이 이른바 이제 그 정운호 게이트라고 하는 사법 비리였죠. 그때 그 판사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그때 내놓은 논리도 아무튼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논리였죠. 또 하나가 바로 그 김학의 그 차관 사건이죠. 성접대 사건의 피해 여성이 재정 신청을 낸 것을 또 기각을 한 것도 있고요. 서울 YMCA 그 손해배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YMCA의 여성총회 회원의 자격이 있냐 없냐 당연히 이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성단체에서 제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자격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요. 결국 이 판결은 뒤집혔죠. 올라가서. 그래서 이거는 두고두고 반여성적인 여성 인권에 대한 의식이 없는 시대착오적인 의식을 보여주는 판결로 지금도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있죠. 뭐 이런 미달 사유들로 넘쳐납니다.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또 그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요. 법관들 내부에서의 다면 평가를 또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4년 동안에 8번이나 최하위권이었다. 아이고. 이것이 하나 좀 말해주는 게 있죠.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분을 대법원장 후보로 청구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국민들이나 아니면 시대 정신과 코드가 맞기보다는 그분과 코드를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기 신분도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이른바 이제 보수성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보수성도 아니죠. 이제 몰상식이라고 해야 되는 정도일 텐데 지금 이제 이균영 후보자라든가 다른 대법관들 앞으로 이제 교체가 될 대법관들에 대해서 이제 보수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그 전망들을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네, 엄밀히 말하면요, 사실 사법부가 보수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사법부는 원래 보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보수 편향의 사법부, 특히 대법원에서 그나마 간헐적으로 그것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간헐적으로 있었죠. 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노력들이 좀 보여서 예컨대 김선수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그런 노동이라든가 또 여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어떤 그런 보장을 위한 판결들을 많이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같은 기조를 다시 옛날로 어떤 옛날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법부의 우경화, 그야말로 구구경화라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의 하나의 그걸 주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균영 씨를 네. 지금 지정을 한 것이죠. 네. 당연히 이것은 이런 여러 가지 여러 미달 사유들로 본다면은 지금 19, 20일이죠. 국회 청문회가 네. 민주당이 여기서 다 이 정도가 되면 민주당에서 이건 부결을 시켜야 될 거. 당연히 부결을 시켜야 되겠죠. 부결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예, 일반 국민들 너무 우습게 본 네. 일반 뭐 부처 장관을 모르겠는데 사법부의 수장을 이런 사람들로 만드는 건 사실은 이 민주당이 다수당 으로서 해야 될 사실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이념 자아분열 차라리 철진한 이념이 낫다. 네. 대통령에 비해서 지금 뭐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우리 김성진 기자가 또 한번 따져봤어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념에 대한 발언이 어떻게 변천에 맞는가를 제가 뭐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혼란이죠, 혼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 일관성이. 대통령이 별 생각 없이 그 뜻없이 던졌던 그 한마디를 너무 진지하게 파고들은 것 같아요. 우리 김성진 기자가. 김성진 기자가 좀 잘못했네요. 여기 뭐 플라톤, 데카르트, 칸트까지 끌어들이면서 이 분석을 하는 건 그렇습니다. 너무 예, 네. 이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김성진 기자가 참 정성을 많이 기울여서 분석을 했는데 우리 김성진 기자의 결론은 요컨대 이겁니다. 마치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 씨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그 범죄 고소장과 같은 것이었다. 범죄 고소장.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내놓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고발장, 어떤 그런 경문. 상당히 이제 경문 중에서도 좀 이렇게 품질이 썩 좋지 못한 경문이겠죠. 근데 원래 이분이 그 처음에 대권 출마 선언할 때는 그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이념의 축창가를 부르는 정부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실용, 국익 위주, 국익을 강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했던 얘기를 잊어먹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요, 이념과 민생이 서로 대립하는 것인가요? 이념과 실용과 과학이 서로 대립하는 것인가요? 어떠한 민생도, 어떠한 실용도, 어떠한 과학도 이념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과학도 객관주의라고 하는 실용이라는 것도 실용을 따발지는 어떤 이념이 없이는 그 실용은 매우 값싼 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가령 예전에 MBC계 실용이었죠. 철학이 없고 뿌리가 없는 실용. 바로 이 대목에서부터 이념과 실용이니 민생을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념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우리 이명재 에디터가 그래서 윤석열의 이념은 건배사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꼬집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념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건 이제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 생각, 그 사회가 어떤 나아가야 되는 어떤 바람직한 방향을 어떤 집약해 놓은 그런 그 아주 정돈된 생각, 이제 그런 것이 이념이잖아요. 이상이기도 하고 이념이라고 볼 수가 없는 말들이죠. 그 내용도 그렇고 그 말을 떠받치는 말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차라리 일종의 자기들 무리해서 술을 마시면서 건배할 때 내놓는 건배사 같은 정도의 말에 불과하다. 단합구호이다. 구령이다.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우리가 공산 적대주의 세력들을 물리치자.
이런 식의 우리가 남이가. 이런 정도의 말밖에 안 되는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윤 대통령 이 말을 들어보면 너무 큽니다. 말들이 이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자유, 그렇죠. 자유 뭐 큰 건 좋은데 네. 공허하죠. 네. 그 말에 뼈대가 없어요. 네. 뼈대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겁니다. 결론은 진짜 이념을 가져라.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 상식이다. 상식. 상식. 그 상식도 아주 고도의 상식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통의 성인이면 가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 상식을 먼저 갖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우리 EU 에디터가 예, 한국에서 거의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룬이 일본 언론에서는 뭐 네.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지도자로 칭송을 받고 있는 부분을 네. 꼬집었습니다. 이른바 강제동원 3자 변제라고 하는 방안을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이 지난 3월 6일이었어요. 네. 6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6개월 맞아서 우리 EU 에디터께서 6개월간의 특히 이제 한일 관계, 일본에서의 대통령, 한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종합을 한 것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일본 신문에서 이런저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에서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아주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거의 뭐 전례가 없는 대통령이다. 특히 이제 일본의 그 보수지로 대표적인 게 요미우리 신문이잖아요.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아주 뭐 흐뭇하게 이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나아가서는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과연 한국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까지도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거에 저게 요미우리 신문인가요? 저게 아마 예. 광복절 기념사에 대한 평가인 것 같은데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윤씨 해놓고 예, 요미우리 신문 맞네요. 예,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부분들을 저렇게 가지고 굵은 활자로 예, 평가를 해놓고 있네요. 그리고, 네. 그리고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제 일본을 우리 미래를 함께 가야 될 파트너로 예, 얘기를 한 부분들도 또 굉장히 주요하게 네.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 이렇게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네요. 한국의 냉정한 대응은 후쿠시마 오염수 특기에 대해서 한국의 냉정한 대응은 중국과 대조적이다.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는데 매우 역할이 컸다. 이렇게. 네. 지금 뭐 실제로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그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이런 발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1등 도움이죠. 네. 네. 자, 그럼 우리 강기석 예, 고문께서 쓰신 간첩유리. 간첩유리라고 하는 제목. 네. 이제 부제에 나와 있죠. 이제 네. 이게 이제 영화의 한 그 인물인데요. 그 예전에 그 상당히 그 본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 그 노웨이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그 아주 그 미국 정보부와 소련의 그 KGB 간의 아주 숨막히는 그 첫 버전 속에서 미군 장교가 처음에는 소련 스파이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처럼 이렇게 수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결정적인 반전이 이루어지죠. 대반전이. 그 장교가 진짜 스파이였다. 소련에. 그런 그 줄거리의 영화인데 우리 강기석 고문께서 이게 영화보다 상상하기 어려운 한국의 현실이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인이 처음에 이 강기석 고문이 이 칼럼을 보내놓고 이거 너무 좀 센 거 아닌가 이거 보내놓고도 그날 저한테 미리 좀 물어봤어요. 이거 괜찮겠느냐고. 제가 그렇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제가 말했겠지만은 지금은 이런 칼럼을 내보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실제로 지금 우리 강기석 고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어떤 뭐 간첩, 간자 이것이 어떤 어릴 때부터의 체계적으로 육성된 간첩이건 자발적인 간자가 됐건 간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실려도 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간첩율이라고 안 하고 간첩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예. 간첩율 윤 라고 하고 유리. 혹시나 또 요즘 이 사정 그 전국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고 또 완스트라이크 뭐 아웃 법안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전혀 같긴 지금 합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 혹시나 그렇게 오해가 생각하는 있을까봐. 사람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역시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이건 뭐 윤석열 정부 뭐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만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이제 여론에 의해서 후퇴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기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확전되고 있죠. 홍범도 장군이 사실 살아생전에 그 불패의 장군이었거든요. 아주 뭐 많은 전설을 남기고 있는. 이렇게 백전백승을 거뒀던 홍범도 장군이 그야말로 죽어서 첫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의 고국에 들어와서 후배들에 의해서 이중 삼중으로 홍범도 장군을 엿보이는 그런 짓이고요. 지금의 한국 현실이 만주 벌판보다 더 혹독한 싸움터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홍범도 장군이 그 6.25 남침을 했었던 그 스탈린 뭐 공산주의자들 뭐 이런 하고 기회를 같이 하는 인물로 국회에서 답변을 했던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홍범도 장군은 그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서 그 카자흐스탄으로 강제로 쫓겨난 거죠. 쫓겨나서 거기서 정말 힘든 삶을 사셨던 분인데 스탈린에 의한 피해자를 마치 스탈린의 추종자인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또 국회에서 또 한 번 우리 홍범도 장관을 모욕을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그리고 강효백 그 교수라고 우리 외교부에서 한 30여 년 이상, 그것도 주로 동북아 일과에서 이제 근무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이 일제 당시에 문서를 찾아내는데, 그 문서에 보면은 홍범도 장군, 보통 그 당시 독립운동가 공산주의자는 앞에 바로 공산주의자로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홍범도 장군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만주에서 일본 외무대신 앞으로 보내는 공문서에 보면은 김좌진, 홍범도 이 두 사람 앞에는 공산주의자 대신에 이 폭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폭도라고 하는 표현은 전형적으로 이제 공산주의자는 아닌 일본 거리가 있는 좀 보통의 이제 독립운동가들, 무장투쟁한 그런 사람들을 보통 폭도라고 표현을 했다고. 아나키스트 뭐 이런 말도 있죠. 공산당이 뭐 또 어떻습니까? 사실 일제 때 이제 1920년대 이후에는 한일 무장투쟁에서 주로 이제 그 공산주의의 어떤 그러니까 친공산 이런 그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를 빼버리면은 한국 독립운동사는 쓸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세계적인 조류가 그랬죠. 민족해방이 특히 이제 공산당에 의해서, 공산주의, 특히 레닌에 의해서 많이 지창이 되고 하면서 이거 하나의 이제 그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원군이었죠. 네. 그래서 독립운동의 어떤 하나의 그 외피이자 방편으로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그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공산주의로 많이 경도가 됐던 것은 이념에 대한 경도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어떻게든 독립을 이루는데 국제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중국과 그렇죠. 러시아로부터의 특히 이런 생각이 많이 작용을 한 것이죠. 이런 역사에 대한 이해가 그렇죠. 이만큼이라도 있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함부로 못하죠. 그 국방부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사실 레닌의 공산당하고 스탈린의 공산당은 정말 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리고 사실 레닌의 추종주의자가 아니고 레닌이 사실은 이제 홍범도 장군을 그렇죠. 외려 추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면 스탈린도 말입니다. 2차 대전 때 연합군의 한 축으로서 미, 영, 프랑스하고 함께 4대 주축이
소련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죠? 그 레닌과 관련된 일화는 보니까 우리 홍범도 장군이 이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제 활동을 이제 러시아로 넘어서 활동한다는 얘기를 듣고 레닌이 불러가지고 그렇죠. 한국의 그 전설과 같은 이 독립 그렇죠. 영웅 독립군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초청을 해서 아련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념품으로 뭐 자기 권총을. 권총이나 이런 걸 네. 줬다는 건데 이걸 마치 무슨 레닌으로부터 권총과 그다음에 뭔가 이 돈을 받고 레닌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 레닌의 하수인 결코 것처럼 아니죠. 그렇게 또 레닌이 조선 독립의 영웅을 좀 뵙고 싶다라고 극진히 대접을 한 거죠. 것이고 예. 권총을 하사한 것이 아니고 선물 드린 것이죠. 그렇죠. 레닌이 보기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홍범도 장군이.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지난 한 주 민들레이에서 다뤘던 주요 시사 현안 좀 짚어봤고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두 분 또 못다한 얘기 있으면 뭐 그냥 짧게 한 마디씩. 예, 처음 이 자리에 와서 네. 이제 우리 그 후원자분들 다 만나 뵙고 또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경제 에디터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민들레에서. 네, 그래서 좀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잘한 것 같은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잘 뭐 제대로 전달 안 한 부분이 있으면 좀 양해를 많이 구하고 기회가 되면 뭐 자주 나와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박원 에디터는 사실 30년 가깝게 다니던 신문사를 그만두고 민들레에 합류하기 위해서 그만두고 찾아왔어요. 아주 뭐 큰 결심을 한 것이죠. 큰 결심이었고 우리 민들레는 그만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박원 에디터, 뭐 또 다른 또 한 분의 에디터, 유상규 에디터도 계시지만은 또 오늘 소개된 많은 그 경제 칼럼을 쓰는 우리 외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민들레 경제 분야의 진영이 아주 탄탄해졌어요. 민들레에서 전하는 그런 경제 보도, 한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 현상을 어떻게 민들레를 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장박원 에디터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장박원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긴 호흡으로 넓게 넓을 파 원 네. 아주 그 원대하게 그러면서 뿌리를 찾아 들어가는 그런 보도를 경제 보도를 경제 해설을 많이 해줄 것으로 기대해 주십시오. 네, 처음에 저희가 소개 올릴 때 그 장박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설명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마무리할 때.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시사톡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들리는 소식으로는 지금 이동관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고 난 뒤에 뭐 지상파뿐만 아니고 저희 뉴스타파, 더 탐사처럼 이렇게 비판적인 인터넷 언론 중소 매체들까지 지금 장악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만배 그 인터뷰 허위 조작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결국 비판적인 인터넷 언론에 대한 손보기 뭔가 예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제대로 된 시민 언론들을 우리 시민들이 굳건히 세우는 것이 더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더 탐사 그리고 우리 시민 언론 민들레에 대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